4.13 총선의 후폭풍이 잦아들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권은 집권 이후 최악의 지지율 속에서도 선거 참패의 책임과 향후 수습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권은 180도로 뒤바뀐 정치 지형에서 저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미연 RN서치 소장, 서양호 두문 정치전략연구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닷새 만에 공식 입장을 육성으로 내놨습니다.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는데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들어봅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번 선거에서 민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다. 새로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소장님,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대수비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부는 그 대통령이 또 승부수를 던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민의 앞에서 승부수는 없다고 보고요. 대통령도 그 부분을 갖다가 본인의 워딩으로 수용했다. 그래서 저 부분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더 이야기하기보다는 저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과연 실천을 하시는가 그런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 또 새누리당의 비대위 구성에 있어서 과연 국민의 민의가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오늘 이제 이 한마디 반성도 없다, 내지는 전과 달라진 것도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대통령이 변하기를 원하면 야당도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부분은 진일보했다. 그렇게 이 민의의 뜻을 진정하게 이해를 하고 실천으로 옮겨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더 서로가 쌍방이 노력해야 바뀌는 거죠. 한쪽 노력만으로는 바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후속 조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민의를 갖다가 수용한다 해놓고 후속 조치로 실제로 이 수용되는 것이 없이 네. 이전과 같아 그러면 또 여론이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 박사님 발언 자체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용하겠다라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한 부분, 그리고 이제 국회하고 정부가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협력을 강조한 대목, 그 두 대목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제 형식을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그 비서관 회의에서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좀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 형태로 해서 조금 더 국민하고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셨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하신 거에 그치지 말고 좀 그런 자리를 만드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서 소장님. 사실 여야의 평가는 상당히 좀 엇갈렸는데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전체적으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게 내용 면에 있어서는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혁 과제들을 중단 없이 진행하겠다. 즉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밀어붙이겠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사실은 이번 선거가 여당의 공천 잘못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는 3년간의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기업과 대기업과 재벌 중심적인 경제 정책 그리고 복지에 대한 소외, 노동에 대한 천시 이런 것들도 통해서 서민들과 일하는 중산층들이 민심에 대한 냉혹한 심판을 내린 것인데 예.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고 특히 국회와 야당을 국정의 경쟁 대상자로 내모는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책의 내용과
국정 운영 방식의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는 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하다. 후속 조치를 예. 지켜보겠지만 이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움직일 정부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새누리당의 향후 대응 또한 대단히 우려스러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들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오늘 생각하십니까? 뭐 초록색 정장 입고 나오셨는데 국정과제에 대한 대전환의 의미로 야당에 대해서 총리를 제안한다던가 거국 내각적 성격이든 아니면 뭐 그런 정도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대타협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녹색을 입고 나와서 혹시 국민의당에다가 그런 제안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좀 없어서 예를 들자면 전 그런 정도의 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의 전면적인 쇄신을 네. 모든 언론과 그리고 정치인들이 촉구하고 있는데 청와대까지 그 목소리가 안 들렸나 봅니다. 꼭 열린 내각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 수준의 어떤 혁신, 그렇습니다. 예. 큰 폭의 제안이 있었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소장님? 저는 이제 먼저 대통령께서는 이번 그 총선 결과에 대해서 뭐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의례적인 말씀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 좀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그 민의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여야의 협치입니다. 이제 그만 싸우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먼저 야당에게 다가가면 좋겠지만 이게 서로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야당도 대통령을 좀 인정을 해서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저는 야당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말하고 있는 관용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지금 오늘은 한 발 한 손을 내밀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도 상당히 지금 힘이 빠진 상태고요. 상당히 이제 민의를 좀 받아들여서 어떻게든 협치의 정치를 하겠다, 민생 우선의 정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으니 야당도 비판만 좀 하지 말고 대통령이 내민 손을 한 손을 내밀었으면 야당은 좀 두 손을 좀 내밀어서 예. 국민의 뜻을 좀 존중하는 그런 20대 국회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4천만이 대통령한테 맞추는 것보다 대통령이 4천만 국민의 뜻을 맞춰주는 선거의 민의를 수렴하시는 게 더 빠르고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쉽습니다. 예. 황 선생님, 사실 인적 쇄신의 부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 전에 좀 뭐 내각이라든가 아니면 청와대 비서진이라든가 인적 쇄신을 조금 해야 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들리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그 수요일 날 선거가 끝이 났고 이제 결과가 이제 수요일 날 밤 늦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지난주 내내 고민이고 앞으로도 고민을 좀 할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개편이나 또 내각 개편 또 비대위의 구조에 있어서 지금 친박 비박끼리 다툼을 하는 저런 반성 없는 비대위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또 새누리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급추락하고 특히 이 영남 보수층 또 노장년층 네. 이쪽의 지지율이 굉장히 빠지고 PK의 지지율은 심각하게 빠지고 TK도 많이 빠진다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민심 회복 조치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요. 어떤 것이 민심 회복 조치인가는 국민들이 뭐 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결국은 내각 개편이나 청와대 개편 또 당이 변화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촉구하는 대통령의 발언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이 국무회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대통령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내부 정리가 되면서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미 답은 대략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느 선택을 하는 것이만 남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차원에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그 정무수석 라인을 다 정리하는 거죠. 이번에 다 사실은 다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면 다 그만두시고 그쪽은 전면 개편을 일단 하는 게 시급한 것 같고요. 당장 원구성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그 이번에 비대위 원유철 원내대표로 이제 갔는데 뭐 그분도 결국 친박 아니겠습니까? 친박 본인 자칭 친박인데 그래서 사실은 당 내에서도 지금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비대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이 친박계들이 일단은 뭐 모든 그 당직으로부터 좀 이선 후퇴를 하는 것이 좀 맞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래도 외부 인사, 좀 이제 그 사실은 혁신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 좀 시급하지 않나요? 여권 전체의 개편이 필요하다. 근데요, 김 소장님, 오늘 이제 여론조사 일부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새누리당 집권 여당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
민심이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염려스러운 거는 박 대통령 지지율 30% 선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있고요. 만일에 30%가 무너진다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지금 저희가 수밖에 화면으로 없다고 보여드리는데 보여집니다. 8.1% 포인트 하락하면서 31.5%입니다. 5%. 이게 사실 마지노선 뭐 맞은- 30% 예. 밑으로까지 내려가느냐. 맞는데 지금 이 많이 30% 선이 상당히 중요한 선이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게 무너질 수 있다면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위기감을 좀 조성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상태죠. 왜냐하면 네. 새누리당 자체도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는 마당에 대통령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빨리 뭔가를 왜 내놓지 않느냐고 다구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대통령에게도 좀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그 시간을 좀 벌었다면 그 와중에 대통령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무 라인을 대표적으로 쇄신을 해서 야당과 좀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으로 정무 라인을 대폭 교체를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국민들한테는 국회와 좀 소통하겠다는 네. 그런 의지 표현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부 여당이 못해서란 얘기도 그 여당 성향의 패널도 한두 번 해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정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내려가면 실제 대통령이 개혁 과제를 나머지 임기 동안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동력을 전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70%에 육박하는 그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길은 오늘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그러고 국정 운영도 민심이 달아올랐을 때 바로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최고 덕목이라고 할 때 오늘의 수석 비서관회의에서의 메시지는 지극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이것이 정부 여당에 있는 새누리당에게 전달되었을 때는 하나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전달이 되어서 또다시 여전히 친박과 예. 비박 간의 당권과 원내대표, 국회의장을 둘러싼 권력 다툼만 일어날 것이고 원래 제기했던 재벌 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서민 중산층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본래의 얘기는 실종되고 또다시 어려울 때는 믿을 건 예. 식구밖에 없다 해서 친박계들이 더욱더 그 당과 정부와 청와대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외골수 정치로 나타난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그 총선 참패라고 하는 것은 워낙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청와대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뭐 사실상 패닉 상태인 건 좀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며칠 지났잖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좀 이제 수습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네. 이번 국면은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집권 여당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탄핵 국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탄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안 하고 탄핵 상태라고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그에 준한다라는 정도의 위기감을 네. 가지고 사실은 접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거국내각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지금은 정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정 말기에 대연정 제안했다가 했다가 얼마나 그 역풍을 맞았습니까? 곤욕을 치렀죠. 사실은 이제 그 거국내각은 답은 아니고 현재 저는 뭐 대폭 개각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각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찌됐건 임기를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까지 벌려놓은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지금 제안해 놓은 그거라도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새누리당의 혁신이다. 새누리당의 혁신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려울 경우에 이제 집권 여당이 뭔가 좀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선거 후폭풍에서 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비대위원장 누가 하느냐를 놓고 좀 갈등이 빚어지는데 새누리당 내의 상황 발언 몇 개 모아봤습니다.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난 지도부는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추천할 명분도 권한도 없습니다. 새 원내대표를 최단기간 내에 선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어 비대위를 구성하고 당의 정비와 쇄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비대위원장이 무슨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당의 틀을 바꾼다든지 그런 일이 아니고 전당대회를 그냥 관리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비박계 의원들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지도부가 무슨 비대위원장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친박계 의원 한시적인데 왜 흔드냐 이렇게 지금 반론을 한단 말이죠. 황 소장님. 어떤 주장에 더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친박, 비박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에는요. 전부 122명이 이번에 당선자, 친박 아니면 비박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쌍방이 나서서 언론 앞에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국민들은 저렇게 자주 등장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개파 싸움에 앞장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저 당에 중진이 있다면 중진들끼리 모여서요. 과연 원유철 비대위원장 체제가 합당한가? 예. 합당하지 않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누리당이요. 친박, 비박 누구 하나를 내세워서 이 비대위를 꾸려간다라는 것은 이 국민들이 다 웃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외부에서 이 데려와가지고 야당이 잘하는 거는 좀 벤처마킹할 필요도 있어요. 데려와서 새누리당에 휘둘리지 않을 사람이 마음대로 권한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이번에 왜 졌는지 분석하고. 백서부터 만들라. 제대로 패인을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겠는가에 그게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당을 어떻게 쇄신할 건가 나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자기들끼리 지금 여기서 쌈박질을 하면서 원내대표 뽑고 앞으로 당대표까지 간다 그러면요. 그 가는 과정에서 아마 지지율이 훨씬 더 떨어질 것이고 떨어지니까.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을 또 떨어뜨리는 형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공천을 할 때는 이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은 관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당의 비대위를 꾸리는 데는 관여하지 않고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행태는 옳지 않고요. 대통령께서 당의 비대위에 대한 부분에서 국민이 원하는 혁신과 쇄신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의사를 피력할 공개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있다. 봅니다. 외부에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요. 네. 비대위원장 겸 비대위원 전원을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새누리당에 대해서 완전히 회초리를 때려달라. 이렇게 돼야 내년 대선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가면 제가 볼 때 희망이 없다고 없다. 봅니다.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저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은 외부에 있는 인사가 와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패배 원인을 규명을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전 너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그냥 하고 하는 중에서도 저는 하루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해라. 뭐 7월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조기 전당대회를 하루라도 빨리 개최를 해서 세대 물갈이를 해라. 솔직히 말해서 젊은 보수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세대 교체를 하는 그런 조기 전당대회가 좀 필요하지. 조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를 갖는 거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더욱더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유철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데리고 지금 각 개파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흔드는 것처럼 비춰주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임명이 됐으니 그냥 한시적으로 빨리 이분이 그냥 일을 맡아 처리하고 조기 전대를 준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이 거국 비상대책을 위해서 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거국은 뭔 거국입니까? 자기들 집구석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지금 선거 전이라 하면 시간이 없다 말이 되지만은 이제 선거 치러봐요. 7월 달에 무슨 뽑아라고 법에 정해놨습니까? 자기들끼리 친박 비박이 합쳐서 우리는 빨리 전대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느리더라도 외부에서 외과 수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받아가지고 암을 도려내고 하겠다. 10월 달에 한다고 결정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원내대표 올 초에 안 뽑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없다 말은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년 대선에 이기고 지냐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지 대선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한들 뭐 하겠습니까? 대선에 만약에 패배하고 나면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요 대선을 두고 아주 느긋하게 가야 되지. 여기서 시간 이야기하면요 그건 국민들 앞에 깊게 봐야 된다. 그럼요. 여기서 지금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여기서 뭐 시간이 뭐 절차가 어떻고 시간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면요. 너들은 앞으로 영영 사람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받을 거예요. 선거 참패 후에 첫 일정, 첫 행보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얼마나 이 참패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이후에 수습과 전망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각오와 결심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원유철 비상대책위원은 지극히 비흡하다. 왜? 국민들은 현재 친박 비박의 휴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긋지긋한 개파 갈등을 종전하고 민생과 경제만을 생각하는 체제로 전환해 줄 걸 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박 비박이 여전히 총선 패배를 서로의 책임 탓으로 그리고 친박은 빨리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공방을 벌인 이유는 다른 게 다 없죠. 내년에 있을 대권에서 자기 개파가 대권을 잡기 위한 것에
받기 위해서 당권과 원내대표 선거를 오로지 권력 노름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네. 전 그 민희가 지적한 지점은 정책과 운영 방식의 스타일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총선 결과조차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본인들의 당권과 대권의 그 권력 노름에 취해 있는 현재 예. 집권여당의 현재 모습을 보이는 게 원유철 대표의 비대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속보로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이란을 공식 방문한다. 아무래도 경제 정상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다음에 한번 또 짚어보고요. 이 박사님, 사실 또 지금 그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얘기하면서 이학재 의원이 어제 여러 초선 재선 의원들과 이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다 아는 것처럼 이학재 의원 하면 아무래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데 친박계의 반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친박계 내에서도 정말 곰곰이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답은 딱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손학규라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좀 극단적인 처방이라도 지금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모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까지 국민들한테 뭔가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전 충분히 이게 투트랙으로 가도 된다라고 좀 보거든요. 투트랙이다. 예, 그러니까 원내 정당, 뭐 원내 대표를 뽑고, 뭐 원구성을 하고, 뭐 야당하고 협상을 하고 원내에서 예. 그 트랙은 그 트랙대로 가고.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고 당 전체를 쇄신하고 혁신하는 이거는 다른 트랙으로 가도 된다는 거죠. 지금 친박계 지금 원주철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두 가지 따로 가도 되는 트랙을 지금 한 대 엎어가지고 좀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황 소장님께서 굉장히 지적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원외 정당,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중앙당 자체를 좀 더 혁신하는 그런 작업은 그러니까 따로 가도 된다는 겁니다. 자, 대선 관련해서는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원내 돌아가는 것은 이제 원내에서 사실은 알아서 어느 정도 하면 돼요. 독자적으로 가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투트랙 전략으로 저는 가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한테 지금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와중에 지금 유승민, 지금 윤상현 의원, 이제 당선자들의 복당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정상화에 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떤 시각 갖고 계십니까? 그 복당에 대해서 겉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감투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1당 자리. 정의화 의장이 새누리당의 국회의장을 하고 있었지만은 박 대통령과 국정 운영이 원활했습니까?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요. 한석을 뒤져서 이당이 되었다라는 현실을 견디기 어렵다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신들이 공천을 주지 않은 사람을 그때는 결격 사유가 있어서 공천을 주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선거에 져서 국민들이 선택한 1당, 2당의 기준을 빨리 바꾸고 싶어서 그 며칠을 못 참아서 복당을 하겠다고 한 것이 과연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정한 일성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아직도 이 패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승민이든 윤상현이든 제가 봤을 때는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복당을 시키고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걸 갖다가 서둘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어차피 122석에 7석 더 더해서 129석이 된다고 1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새누리당 스스로가 없애자고 했던 국회 선진화법에 기대어서 야당끼리 합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어떤 법들, 예를 들어 세월호 특별법, 또 뭐 테러 방지법 개정, 또 뭐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법을 만들어서 그거 움직임을 폐기하려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국회 선진화법을 살려가지고 거기에 기대어서 너네들 둘이 합쳐도 180석 안 되고 이러니까 못한다. 이렇게 말할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요. 지금 의석을 가지고 의미 없는 일을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소장님? 저는 이 복당 문제를 갖고 지금 갈등을 보이는 그 자체도 국민들한테는 좀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을 그 무소속을 출마했을 때 당 지도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 복당 없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복당을 시키겠다고 말하는 거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다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뭐 윤상현 의원하고 특히 이제 유승민 의원의 복당 여부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복당이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근데 그 전에 유승민 의원이 저는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새누리당 지지자들한테 저는 반성문 쓰고 들어와야 된다.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뭐 개혁적인 보수고 이런 여러 가지 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때문에 선거가 상당히 힘들어졌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대통령의 면은 좀 세워주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 임기가 2년이 남은 대통령인데
그런 면도 세워주지 않고 들어왔을 예. 때는 대통령과 그 대결하겠다는 것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응집됐던 네. 그 보수층이 더 이상 응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대통령하고 어떻게 좀 뭐라 그럴까요? 컴프마이즈 한다 그럴까요? 좀 타협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앞으로 보이는 어떤 행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든가 대통령은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예, 예. 대통령을 잘 모시겠다는 얘기도 했으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알겠습니다. 먼저 하고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사실 뭐 싶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반성문을 쓰면 좀 세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마찬가지 예.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면세우기 위해서 여당이 그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당이 지금 공면이나 위기 앞에서 민의를 어떻게 받드는 것인가 더 중요하다. 대통령의 체면보다. 따라서 현재 그 국민들이 왜 여소야대 의회를 만들었는가, 그리고 새누리당을 122석이라고 하는 2당의 처지로 준엄하게 꾸짖었는가에 대해서 무소속을 복당시켜서 빨리 일당의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당 이상이 아니라 의회를, 국회를 아직도 그 국정의 파트너나 동반자,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하고 장악해야 될 집권의 들러리로 보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 저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그 혁신 속에서 향후에 여권 재편 과정에서 복당을 한다 하면 저는 분명히 가려서 원인과 그 결과에 맞게 차별적으로 복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공천 파탄이 그 징벌적, 그러니까 공천 파탄으로 해서 배제된 정치적 박해자와 그리고 징벌적으로 탈당된 사람, 즉 윤상현 의원과 저는 유승민 의원이 같게 취급받는 거에 대해서는 과연 여당의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 박사님. 사실은 여권 내에 어떤 갈등들을 수습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 네. 그 구심점 어떻게 좀 힘을 모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비빔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따로 국밥입니다. 네. 계속. 자, 지금 국면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해서 출마해서 당선된 분들에 대해서 일단 친박계 공천을 주도하신 분들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저렇게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하고 뭐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이제 탈당을 하고 이런 와중에 선거에서 이겼다면 국민들이 그래도 힘을 실어준 거니까 그 뭐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완패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공천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비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 비판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민심을 반영한다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당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복당 관련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복당을 막을 자가 과연 누구냐. 네. 저는 아무도 막아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표심으로 이미 그 국민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다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천 파동과 관련해서 사실은 원인 제공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당연히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새누리당 못지않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앞으로 지금 공천이 아니라 지금 사실 이제 수습, 또 앞으로의 진로 문제를 놓고도 상당히 벌써부터 불협화음이 조금씩 들리는 것 같은데 김종인 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이 공약을 저희 나름대로 잘 정립을 해서 입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고 아직도 저희가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쉽게는 풀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 대선에 임하는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또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대표도 철저히 반성을 하고 내년 대선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황 소장님 벌써 김종인 대표 이번 당권에서 뭐 차기 추대 형식으로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벌써 당내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네, 저기도 지금 뭐 대표하고 싶은 사람이 주류 비주류에서 많을 건데 김종인 그 대표가 추대한다면 굳이 거부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는 워딩을 하니까 네. 야단이고요. 또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아주 그냥 공천 학살 뭐 5인방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공천 실패로 호남에서 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또 이해찬 의원은 당이 사과해야 복당하겠다 어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정말로 이 정권을 재창출하고 싶다면 국민이 이번에 더민주당을 갖다가 제 123석을 만들어준 부분에 있어서 둘 다 미운데 솔직히 말하면 새누리당이 좀 더 밉다. 미워서? 네. 이 부분이죠. 그 뭔가 자기들이 점수를 딸 만한 요인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그 할 말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가서 선거 직전에 광주 가서 통하지도 않을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서로가 저 집도 좀 자중하고 자해하고 또 이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언론에서 좀 사라지는 게 예. 진정으로 이 정권을 재창출하고 저 집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거 아니냐. 예. 이 SNS 상에서 떠도는 여론, 트위터니 뭐 블로그니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마음의 자의만 될 뿐이지 아무런 국민의 대중성과 관계없는 대표하지 겁니다.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더민주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와서 죽다가 살아난 거는 근데 자기들도 죽으러 추락을 했는데 새누리대가 더 죽여버려서 상대적으로 살아난 거죠. 자, 이렇게 된 부분은요.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확한 여론을 포착하지 네.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선거 끝나자마자 또 본색이 살살 드러납니다. 여기저기서. 이러다가는요. 또 멀지 않아서 새누리당과 서로 그냥 이렇게 가면서 안철수 국민의당만 조언이 시켜주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있다. 상당히 매서운 질책이신데 사실 이제 당내 곳곳에서 김종인 대표가 사실 친정 체계를 좀 구축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위기감, 뭐 일부 주류 쪽에서는 위기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당내 역학관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기사라면 이런 기사를 쓰겠어요. 제가 써야 됩니까? 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대권에 다가가는 김종인 대표라고 저는 그렇게 쓰고 대선 싶고요. 가도로 가고 예,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중에 계속 말이 바뀌는 과정, 그리고 비례대표 2번을 고집스럽게 해서 결국은 받아내는 과정, 선거 이후에 지금 보이고 있는 일련의 발언들, 처음에는 킹메이커 하시지 않겠다 그러다가 이제 또 뭐 당대표직에 상당히 관심 있는 듯한 발언을 하는 이유, 그렇게 해서 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야금야금 사실은 교두보를 확보하고 조금씩 넓혀가는, 자기 입지를 넓혀가는 그런 과정들이 쭉 보인다는 거죠. 자, 이 국면에서 제가 보건대는 이제 김종인 대표는 나름의 승부수를 던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결국은 개헌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개헌이다. 개헌까지 하고 나면 사실은 이제 이원집중제 개헌하면 실세 책임 총리를 겨냥해서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까지 염두에 둔 대선 행보다. 뭐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대표가 아무리 권력을 갖고 싶어도 개헌까지 추진할 역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시각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보기엔 김종인 대표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데 자기 머리 깎는 데는 영 소질이 없는 것 같으세요. 그 비례대표 2번 파동도 그렇고 이번에 정말로 당대표를 맡고 싶어서 추대하고 싶다면 이렇게 흘려서는 안 되고 이미 추대로는 그 상황이 어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의원부터 시작해서 이번 전당대 출마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만큼 몇몇 중진 의원들이 출마자가 있다라면 그 추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선해야 된다라고 입장이 나오는 만큼 민주적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제 경선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추대론을 주위에서 자꾸 하는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지 않고 정청래 의원이나 일부 의원이 얘기하는 정체성 문제라던가 자신의 공천 탈락에 대한 사감에 대해서 지도부를 공격하는 것들 중단하고 문제의 본질은 현재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원래 기반은 민주화운동 세력과 그리고 호남이 두 양대 축이었습니다. 근데 민주화운동 세력 중에서 그것이 친노냐, 친김근태냐, 즉 순수 비노운동 세력이냐만 차이만 있고 그런데 호남 세력들이 지금 국민의당으로 대부분 이탈해버려서 남아있는 건 민주화운동 세력이고 거기에 외부 전문가인 테크노크라트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이 주류입니다. 주류. 지금도 저희들이 화면으로 준비해봤는데 사실 범친노 86그룹들이 사실은 거의 지금 당의 한 절반가량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지금 김종인 대표가 친위 세력을 한다 하더라도 뭐 이번 비례대표 불과 몇 명인 것 같은데 김 소장님 이런 역학 구도에서 어떤 계속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의 어떤 그런 역학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먼저 그 합의 추대설에 대해서 저는 아니 그 공산당도 아니고 민주정당에서요 그렇다고 해서 합의 추대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2040 세대에서의 표썰림입니다. 자 그럼 그분들이 볼 때 이분들의 사고방식에서 이렇게 합의 추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는 이분들은 반대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김종인 대표 같은 입장 지금 보면 상당히 욕심은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은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개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김종인 대표의 지금 합의 추대는 지금 물 건너 갔다고 보여지는 게 이번 정당대회에 출마하고 싶은 분들이 주류 범주류 할 것 없이 지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의 추대에서는 물 건너 갔다 보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핵심은
호남 민재는 아닙니다. 호남이 아니고 바로 2040 세대가 이 자리를 지금 차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김종인 대표의 리더십, 나만 오르니까 내 말이 다 맞고 나만 따라오면 모든 게 잘 돼. 이건 이제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은. 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은 이번 선거에서 이긴 것이 마치 본인 때문에 다 이겼다 생각을 하시는 건데 저는 그에 반대 의견입니다. 예. 왜 호남에서 졌느냐 하면 이분은요 셀프 2번을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지지율이 흔들렸거든요. 그거를 다시 만회시키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전 문재인 전 대표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분이 모든 공로는 나한테 있다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합의 추대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이크가 돌아가서 당황했는데 네네. 야당의 그 기본이 그 호남과 민주화 세력이라고 한다면 민주화 세력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거죠. 호남은 이미 국민의당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의 논점은 전당대회에서 이 야당의 체질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말한 대로 86그룹이라던가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투쟁성이 약화되어 선명 야당의 길을 가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외연 확장을 하고 이념과 지역과 계파를 넘어서는 일하는 사람들의 경제와 복지 문제를 대변하는 계층 정당으로 갈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당의 앞으로 비전을 놓고 정정당당의 경쟁에서 거기서 채택된 노선을 가지고 저는 대선까지 가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보이죠. 예. 근데 이 친노 비노가 뭔 이야기를 하든지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이 둘 다 틀렸다고 하듯이 국민들은 친노 비노를 다 틀렸다고 할 수도 있고 지금 호남 홀대 그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친노들의 어떤 주장도 또 호남인이나 전 국민들에게 어떻게 생각될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 국민이 생각하는 정치에 바라는 눈높이하고 정치인들이 바라는 어떤 시각이 갭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국민들의 눈으로 맞춰야지 정치인의 눈을 예. 국민이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종인 대표는 그래도 107석이라고 숫자를 걸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는 숫자를 안 걸었잖아요. 그렇고 결과가 123석이 나왔으면 결과로 이야기하는 거지 뭐 선거가 과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2번을 14번으로 했을 때 왜 안 받았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4번을 받았으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요. 이 모든 일은 솔직히 말하면 새누리당도 결과만 좋았으면 싸움을 했든 경제가 어찌 됐든 관계없이 누가 뭔 말 하겠습니까? 야당 비판하면서 끝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정치적인 일은 네. 결과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는 네. 봤을 때 김종인 대표는 일단 던져놓고 자기도 보겠죠.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하고 지금 국민의당이 합쳐도 167석밖에 안 됩니다. 개헌을 하려면 33석이 부족해요. 부족하죠. 과연 더민주에서 33명이 가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제 개헌 논란은 물 건너 갔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협치를 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의 거취 문제도 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인 전남 하이도를 방문했습니다. 이 박사님 어떤 맥락, 어떤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런 행보를 계속한다 그래서 뭐 호남 표심이 전 돌아올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한 약속을 일단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전 대표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이분이 꼭 한 템포씩 늦다. 그래서 늘 엉거주춤하다가 그 결정적인 기회를 좀 자꾸 놓치는 그런 경향성들을 보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절에서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네. 지금 버틸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사실은 지금 뭐 친노 친문계 입장에서는 용도 폐기하고 싶겠죠. 김종인 대표를 이제 사실은 이쯤에서 좀 뒤로 좀 물러나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자기가 주저앉을 수 있는 명분이 굉장히 많이 생겨버렸잖아요. 예. 어찌됐건 선거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게다가 제1당까지 돼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김종인 대표를 함부로 지금 나가라고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고요. 문재인 전 대표도 이쯤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뭐 이분 좀 있다가 한시적으로 그냥 떠나실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보니 네. 또 결과적으로 선거가 사실은 어렵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선거 막판에 본인도 좀 뭔가를 걸다 보니 이제는 김종인 대표를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좀 버리기가 힘들어졌다라고 이미 전략적 봅니다. 동거 관계가 쉽지 않아졌다. 그러니까 동거하고 싶지 않으나 예. 동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없는. 돼버렸다는 거죠.
네, 호남의 뜻은 문재인의 정계 은퇴나 불출마가 아닌 겁니다. 그건 호남에 있는 일부 지역주의 정치 세력들이 경쟁자로서의 문재인이 사라져주길 바라는 것을 호도하는 것일 거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총선에서 호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 것이다. 즉 정신 차리기 위한 회초리, 비판의 회초리를 든 것인데 의외로 영남과 수도권에서 당선되는 걸 보고 제가 그 당선자가 많이 나오는 거 보고 문재인 대표도 놀랬겠지만 호남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 당혹스럽고 깜짝 놀랐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정권 교체를 위한 야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그 문재인 대표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지 문재인 대표도 야권의 소중한 대선의 자산인데 예. 그분의 은퇴나 불출마를 원한 걸 같지 않다. 따라서 제가 보기엔 선거라는 것은 되게 좋아서 찍기도 하지만 싫어서 안 찍기도 하는 감정이 교차된다는 선거가 많기 말이지. 예. 때문에 좀 먼지가 자욱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진 다음에 호남 민심이 제가 보기엔 이 총선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내려질 쯤에 대해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좋은 취지로 하이드로 가셨다고 소리도 안 내고 개인적으로 가셨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목격하고 SNS에 올려서 보도되게 됐다는데 뭐 그런 의도는 좋지만 결국은 저렇게 사람 하는 정치적 일에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사람 하는 일에 네. 어떻게 눈에 안 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저런 행보가 결과적으로는 또 아직 비판 원래 취지와 무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천천히 조금 이른 방문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평가시군요. 듭니다. 예, 불을 끌 때는 발화점에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끄기 위한 어떤 뭐 소화제를 투입하든지 해야지, 물을 붓든지 변두리를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번에 자꾸 호남에 대한 말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 은퇴하고 대선 불출마하고 다른 지역이 지지를 거두면 그러면 그건 무시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 문재인 대표는 호남만 갖고 정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이 결과론적으로 네. 다른 지역을 무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호남도 사과하고 다른 지역도 사과해야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렇다고 끈다고 이게 또 안 맞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발표해서 깨끗하게 내가 말 실수를 했다. 선거가 급해지다 보니까 그래 됐다. 그거 내가 없던 말로 좀 한번 해주시고 한번 봐주라. 네. 이렇게 하고 끝내야지. 뭘 저렇게 자꾸 빙빙빙빙 돕니까? 네. 어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부산 내에 을숙도도 가야 돼요. 어쨌든 뭐 문재인 대표가 뭔가 답은 내놔야 되겠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저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요. 아까 우리가 그 새누리당 얘기할 때 좀 젊어져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보다 더 젊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당권은 젊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은 호남이 아니에요. 왜 호남을 갖다가 붙이냐. 이제는 2040 세대가 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맞췄게, 그들에게 지금 약속한 게 너무 많잖아요. 공약. 그 공약을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저는 젊은 사람,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바란다면 비호남의 젊은 사람이 저는 이 당권을 지는 게 이 바로 표심에 부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 거점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죠. 세대를 거점으로 한 정치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안철수 대표는 광주를 방문했는데요. 어제 광주를 방문했는데 제1야당은 국민의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을 정권 교체의 도구로 선택하신 겁니다.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큰 기대와 책무를 맡기셨습니다. 국민의당이 광주에서는 제1야당이다. 그랬더니 김종인 대표가 웃기는 소리다. 한마디로 또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안철수 대표가 산수를 몰라서 제가 보기에 38이 120이나 123보다 많다라는 취지는 아닐 겁니다. 다만 호남에서만 의석을 얻은 게 아니라 정당 득표에서도 전국적인으로 얻었고 특히 2당인 그 1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같고요. 저는 뭐 대신에 김종인과 안철수는 두 분은 김종인 대표, 안철수 대표 두 분은 인력 다야구도에서 의회 정치의 협력이 되게 중요한데 두 분은 통로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멘토 멘티 관계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야당의 당수로서의 책임감보다는 과거 연에 의해서 사적인 감정이 너무 결부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3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분은 좀 야당의 협력 통로에 좀 빠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라인을 통해서 제가 보기엔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지금도 김종인 대표의 과한 언행이나
안철수 대표 거기에 대한 반박 이런 것들은 실제로 민생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대권이라던가 사적인 감정으로 비춰 보이기 때문에 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좋아 보지 않나 보입니다. 이 대표님, 이 박사님, 또 네. 사실 이런 것들이 보면 사실 야권에서는 벌써 대선 연대론, 뭐 통합론이 나오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제 쐐기를 자꾸 이렇게 좀 바꾸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자꾸 호남 자민련이다 이렇게 지역 정당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비판을 하고 하니까 이제 그걸 좀 깨고 싶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성적이 오르면 그 성적표 여기저기 보여주고 싶겠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좀 성적표도 숨겨놓고 네. 정말로 1등 했을 때 나중에 성적표 이게 뭐 굳이 안 보여줘도 그건 다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은 그렇게 조금 이제 그 몸을 좀 낮추는 것이 좀 필요하다. 지금 오히려 그거보다는 국민의당은 역시 컨텐츠로 승부를 하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이번에 뭐 호남이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해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평가는 진행 중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은 더 역시 노력을 해야 될 그럼 연대론이라든가 야권의 통합론에 대해서는 좀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솔솔 좀 불을 좀 떼는 것 같아요. 벌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통합하는 건 정답이 아니죠. 정답이 아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잠재력도 지금 많이 확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호남 유권자들도 역시 원하는 것이 당분간은 경쟁을 하라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비단 뭐 호남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민생에 관련해서는 연대하죠. 잠깐만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3당 구도하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죠. 그것이 야당 전체를 위해서도 저 굉장히 긍정적이다. 대권이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좀 천천히 하고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그 민생연대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잔고가 21만 원 있는 집에 38만 원이 들어오면 그 돈이 엄청나게 큰 돈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전체로 보면 그거 별것도 아닌 겁니다. 21석에서 38석을 말씀하신 거군요. 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부족한 저희한테 맡겼다 하잖아요. 그럼 부족한 걸 본인도 자인했는데 뭐가 부족하냐. 오늘 윤여준 의원이 이야기했지만은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꽤 됐는데 새정치. 근데 그 콘텐츠에 정확한 내용이 없고 이번 총선도 내용이 없이 적당히 지역주의를 심판한다면서 지역주의에 기대어서 넘어갔어요. 예. 근데 정치판에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요. 서로 미워하면서 엄청 닮아요. 이 광주에서 무릎 꿇으니까 대구에서 먼저 꿇었죠. 대구에서 꿇으니까 광주 가서 꿇고, 광주에서 공장 유치한다니까 대구에서 유치하고. 아니 의원이 저렇게 지금 못 참고 막 이렇게 나가는 부분요. 과거에 새누리당이나 현 정부에서 많이 본 모습들 아닙니까? 예. 그 하나도 뭐가 다른지들 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집단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다 이런 면모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예. 공부부터 제대로 해가 성적에 걸맞는 한마디로 내실을 좀 갖춰라. 어떻게 이렇게 말입니다. 잘 찍어서 갑자기 성적이 잘 나오면요. 흥분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 같아 보여요. 아니 여기 지금 트위터에 나오고 있죠. 박지원 의원이 예. 국민의당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너나 잘해라 뭐 얘기했는데 예전에 저도 천정배 대표도 저 네. 비슷한 얘기를 한번 아니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김종인 대표도 너무 그 국민의당을 흔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전국 정당이 된 배경에는 바로 탈호남입니다. 탈호남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전국 정당이 됐기 때문에 호남에다 더 이상 저는 목을 매지 올인하지 마라. 올인하는 순간 전국 정당 또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호남 민심을 회복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유세 기간 동안 삼성 유치하겠다고 컨셉 쳤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그건 5공식 발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선거에 대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정장차 강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저는 민심 돌아오지 마라 그래서 다 돌아올 거니까 네. 이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민생으로 대결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당의 텃밭은 호남이고 대구고 야당의 텃밭은 호남. 이건 국민들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건데 왜 여기에다 모든 정치인들이 목을 메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호남이 야당에서 절대 선이 아닌가 좀 절대 악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이라든가 계파라든가 이념을 넘어서서 중산층과 서민의 그 네. 복지와 경제 문제를 대변하는 야당의 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여야 3당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했어요. 여기서 임시국회 이야기를 했는데 황 소장님, 사실 이게 3당 체제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3당 체제가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각 당이 다 민생을 이야기했는데 선거가 끝나니까 민생보다 지금 각 당이 정치적으로 자기들 이 핵심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 이러는데요. 세월호 특별법. 예, 이번 뭐 그걸 가지고 세월호 예. 특별법이나 뭐 테러 교과서. 방지법 개정이나 네, 네. 국정교과서 폐기 등을 다루기 위한 것보다 시급한 게 민생이라고 선거 내내 이야기하다가 선거 끝나니까 그건 덜 시급하고 더 시급한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선거 때 이게 제일 시급하다고 이야기를 하든지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본질이 또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국민은 여전히 이번에 여당을 심판했다는 것은 믿어야 되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20대 민생-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과정. 민생이 외면되는 건 아니면 우려를 낳는다는 말씀. 사실 이번 임시국회 같은 경우에는요,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먼저 제안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국민의당이 먼저 제안했거든요. 그리고 황 소장님 생각하고는 달리 국민의당이 제안하면서 경제 관련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논란이 있는 것들은 좀 뒤로 미뤄지겠지만 이런 모습을 사실은 국회가 보여주기를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이고 그것에 가장 그래도 빠른 반응을 보인 것이 국민의당이다. 다른 정당들 지금 두 거대 정당들도요. 지금 뭐 내부 문제 지금 저럴 게 아니고 빨리 이런 일부터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 좀 이런 민생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월호법은 우선 조계 처리하고 나머지 진영 논리와 관련된 그 양당의 이념적 기반이 되는 그 법안보다는 4천만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와 민생 법안에 대해서 단 한 건이라도 타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19대 국회가 못한 일을 다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19대 국회가 뭐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인다는 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3당 체제 시작부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기대 목소리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방향으로 3당이 정립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